전월세 계약할 때 이 내용 모르면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소장님, 저 얼마 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왜요? 뭔 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래 살던 집을 이제 빼려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는데 집주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달 전에. 그 월세 계약 아니었나? 맞아요. 그럼 월세 누구한테 넣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죽은 사람 계좌에 몇 달 동안 돈을 넣은 거죠. 유령한테 넣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남편분이 상속을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빼는 그 시점에 상속이 아직 덜 끝났다고 원래 집주인분 계좌에서 돈을 못 뺀다는 거예요. 맞아, 그거는. 그래서 저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게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 법이 상속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사망자의 계좌를 도용해서 돈을 빼거나 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진짜 큰 벌을 받거든. 그래서 상속 단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재산은 재산대로 빚은 빚대로 이제 상속을 받아요. 보증금 돌려받았죠. 네. 대출이나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이나 이런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것 같은데 만약에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정말 다행이네. 돌려받아서. 만약에 향후에 이런 일 발생하면 내가 내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그 집을 사용 수익해야 돼요. 사용 수익이 뭐예요? 거기서 사는 거지. 내가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거기서 살 수가 있거든. 근데 제가 부동산에 전화했을 때 이미 저는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다 해놓고 이사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임대차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남겨야 되거든. 그걸 우리가 임차권 등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 얼마 그리고 그 월세 얼마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살기로 했다라는 걸 등기상 남겨서 그거를 이제 상속자들든지 다른 사람이 거래할 때 이거 보증금 안 돌려준 집이구나 라는 걸 그걸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필요서류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하고 내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증거하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임차권 등기한다라고 하면 안내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보호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더구나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입을 하자마자 해당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 오피스텔을 구매한 시기에 따라서 집수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수에 포함되면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건 전입 불가한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세입자를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 강남에 그런 집이 진짜 많더라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집들을 지향하는 게 좋긴 하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계약서 상에 전입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입하셔도 돼요. 계약 파기에 이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이죠.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이면 계약에 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합의에 다다르지 않아도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임차인한테 불리하다는 걸 만약에 법원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판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입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특약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 조항으로 인해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우리 계약 해제야, 넌 특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계약 해제야 라는 말을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대부분 이 내용일 텐데 이 내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될 것들 한번 싹 풀어보도록 하죠. 근데 저는 너무 운 좋게 보증금을 다 돌려받았잖아요. 그냥 이런 경우에 못 돌려받는 경우도 많아요? 못 돌려받을 수도 있거나 돌려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 법안이 좀 바뀌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입안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사항이 통과가 되면 더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행법으로는 보증금이나 못 돌려받았죠. 그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돼. 혼자서 못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써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 쓸 돈이 넉넉지 않다고 하면 법원에 법령 관련돼서 이런 걸 도와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를 통해서 소장 넣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은 승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승소한 걸로 그 물건을 경매에 넘겨야 돼. 그럼 경매를 넘긴 다음에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낙찰자가 나와야 돼. 그럼 낙찰자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낙찰자 나온 다음에 낙찰자가 잔금을 넣어야 돼. 그럼 그 잔금에서 우리가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전입해야 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돌려받아. 복잡하죠? 전입이 안 돼 있으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다 생각을 해요. 전 진짜 운이 좋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산의 상속분이 아마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대출을 갚고 나서도 돈이 남는 게 있으니까 상속을 받았을 거거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집값이 1억인데 대출금이 1억이 있고 돌려줘야 될 보증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 있어. 그럼 난 돌려줘야 될 게 더 크잖아. 그러니까 상속을 안 받아. 상속 포기를 해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난항을 겪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운이 좋았던 거야. 전
전세 사기는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월세 사기는 사실 좀 생소해요. 월세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것도 보증금 사기. 근데 월세자 같은 경우에도 사기치기가 너무 쉬워서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최우선 면제라고 해서 소액 임차인들, 보증금이 작은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나라에서 보장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약을 유도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걸리고, 그리고 가장 큰 사기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집에 여러 명의 임차인을 넣는 경우. 그럴 수가 있어요? 계약자들은 빈집을 봤잖아. 그리고 빈집을 보고 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나만 그 집에 계약한 게 아니라 또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그럼 막상 잔금일자 돼서 잔금 내놓고 입주하려고 봤더니 어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계약자들이 많거나. 그럼 부동산 가서 따지려고 했더니 해당하는 부동산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해당하는 부동산이 사라져 있거나. 그럼 여러 명이 거래를 했으면 그중에 제일 먼저 들어온 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만 점유하고 있다라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뭐 비슷한 사례긴 한데, 임대차 계약 대부분 어떤 거래에서 이루어지냐면 직거래. 부동산도 직거래가 있어요? 임대인이라는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뭐가 안 들어가요? 중개사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래일 경우에 실제 임대인이 아닌 사람하고 거래를 해. 많이 발견이 돼요. 경매 사건을 보다 보면. 근데 그게 왜 문제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나하고 거래한 사람이 아닌데, 나랑 계약한 사람이 아닌데 들어가 있어.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내보내려고 하겠죠. 그럼 임차인은 우리 이런 계약을 했어요 라고 내밀었는데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나죠. 잘못된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황당하지. 내가 돈 받은 사람이 아닌데 내 집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로 비밀번호 관리를 잘하거나 자격 없는 중개사한테 일을 맡기지 말거나,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근데 그 임대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그 집의 계약서를 들고 거래를 한 거예요? 계약서는 쓰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의 주인과 신분증과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이제 다가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례인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길 봤더니 이건 10억짜리 물건이래. 근데 지금 대출이 3억밖에 없어. 근데 내가 1억 전세를 들어가. 그러면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요? 예를 들어 해당하는 물건의 대출이 3억밖에 없고 내 보증금이 1억이라면 다 합쳐도 돌려줘야 될 돈이 4억이잖아. 근데 물건의 값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임차 보증금을 안 돌려주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차인이 드러나지 않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가구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에 여기는 임차인을 한 명밖에 못 들여. 근데 다가구는 한 개 호수, 우리 다가구라고 해서 우리 빨간 벽돌집 같은 거 가보면 뭐 101호도 있고 102호도 있고 201호도 있고 202호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칭 낼 때 한 개 호수로 지칭이 되질 않아. 어떻게 그래요? 근데 주소가 하나로만, 건물로만 등기부등본이 돼 있거든. 그리고 대출도 101호, 102호의 대출이 나오질 않아. 그냥 그 건물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거든. 101호부터 202호 이렇게 있으면 그 4개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소유권이 하나인 거지. 그럴 때 이런 물건들을 다 가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름은 딱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하나의 소유권인데 여러 가구가 살고 있다라고 해서 다가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다가구는 여러 사람이 전입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개 세대가 전입돼 있으면 요즘에 동사무소 또는 행복센터 또는 산학센터 이런 데 가서 전입하려고 하면 종전 세대가 전입돼 있으니까 여기는 한 개 세대만 전입할 수 있다, 다른 세대는 전입할 수 못한다, 이렇게 전입이 안 되도록 막아놓고 있거든. 근데 다 가구는 물건의 형태 자체가 다가구로 한다면 또 전입할 수 있고 또 전입할 수 있고 또 전입할 수 있어. 출입문이 여러 개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또 추가되거든요. 대출이 3억이야. 근데 내 보증금 1억인데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또 계산을 해야 돼. 그걸 어떻게 일일이 계산해요?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런 집을 애초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싸니까. 우리가 항상 먹기 좋은 건 비싸죠. 강남 가까이에 있는 직주 근접한 직장과 가까운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단점이 있어, 전입을 못해.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 그 대신 싸. 그럼 장점이 있지. 그럼 단점은 뭘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장점이 나한테 부각이 되느냐, 단점이 나한테 부각이 되느냐에 따라 틀리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갈 때는 단점이 단점으로 부각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입자한테 내가 돈을 못 줄 경우에 생기는 단점은 이 물건이 경매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집을 뺏기거든. 그러니까 집을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보증금을 돌려줘. 근데 집값이 계속 떨어져. 그래서 이 세입자한테 줄 돈이 없거나 아니면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돼. 또 오히려 돈을 주면 집값보다 더 커진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니 난 집을 잃어버리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세입자한테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할 때 흔히 이렇게들 얘기했거든. 내 보증금하고 만약에 대출이 껴있다면 그 대출하고 합해서 집값의 70% 정도 되면 안전하다. 근데 그것도 무너졌어. 2022년 3년에 무너졌거든. 왜냐하면 집값이 3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내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집주인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아예 대출이 없는 곳에 들어가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 같은 경우,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데 부동산한테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그거 이하의 보증금으로 진행을 하시거나.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한 개의 물건에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또 한 경우는 임대인이 아닌 사람하고 거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직거래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중개비 쓰신 만큼 효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한번 걸러서, 물론 중개사들이 간혹가다 사기를 하기도 해. 근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중개사들이 이런 물건들은 한번 걸러서 중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개 거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개 거래를 하더라도 내가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신분증 갖고 오고, 신분증이랑 등기부등본에 예를 들어 주민번호가 있을 테니까 주민번호 앞자리 확인해보고, 이것까지 같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대리인이 올 경우, 그럼 대리인의 인적사항은 맞는지 또는 본인의 인적사항은 맞는지, 요즘엔 전화 통화로도 할 수 있고 정부24의 서비스 항목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전화번호가 1382로 전화를 하면 그 자리에서 임대인한테 1382 전화 걸어서 이 주민등록증 맞는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계약서 갖고 거기 주민번호가 있으니까 그 주민번호 상에 그 사람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그 정부24의 서비스 항목란에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런 확인 절차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집주인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가격이 막 상승해서 전월세 물건이 없어. 그럴 경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집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은데 좀 위축되거든. 이 집 놓치면 또 비싼 집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격이 막 내려갈 땐 막 요구해도 돼. 왜냐면 임차인이 없고 물건은 많으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중개사한테 요청하는 방법이 있죠. 중개사 입장에서는 우리 임차인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기를 너무 많이 봐서 요거 확인해 주는 거, 이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거 확인해 주는 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을 테니까 중개사가 임대인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게 또 중개사 사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중에 하나거든.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직거래는 피해라. 중개사한테 주는 중개 수수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가구 같은 경우에 임차인들이 여러 명 들어가 있을 경우 말했잖아요. 이 경우도 요즘엔 제도화가 됐어요. 요즘에 내가 다가구를 너무 싸고 직장에 가까워서 들어가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건 있어서 종전 임차인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은 얼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계약서 들고 가서 임대차 현황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조사를 하게 되면 전입세대 열람도 할 수 있고, 나 이외에 이 집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심지어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도 알 수 있어. 그걸 가지고 나 이 집에 들어가도 되나?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날짜 기준. 예를 들어서 대출이 받아져 있고 그 뒤로 임차인들이 쭉 들어가 있으면 결국 그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전입일자 둘 중에 늦은 날짜로 배당받게 되거든.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그 뒤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출금과 그 뒤에 있는 내가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돈들이 집주인이 결국 내줘야 되는 돈이거든. 그것과 집값을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럼 계산해서 몇 퍼센트? 예전엔 그게 70%였거든. 근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그나마 보합세거나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아직도 집값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 합쳐도 집값의 50% 정도다 라고 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향방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말 많이 당하는 케이스인데,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 내가 전세 들어가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해. 전세금 받고 나서 지금 종전에 있던 대출 상환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 돈으로 대출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내가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를 해. 전세 들어오시는 순간 여기 있는 근저당은 말소시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게 그렇게 하기로 특약에 이제 또 걸어놔. 말소하기로 한다. 근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려면 2차로 걸쳐서 전세금을 주는 방향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계약금 걸고 잔금 낼 때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이제 특약에 걸 거란 말이죠. 근데 잔금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대출금 갚을 수 있을 만큼 잔금을 보낸 다음에 법무사 하나 들여서 대출금 갚는
없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잔금을 건네드리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전세금을 들고 가서 그 대출금을 같이 상환하는 방법. 제가 아시는 분도 이 대출금이 상환이 되지 않아서 그분은 아직도 전세금 8천 중에 4천을 못 받은 아니 근데 왜 안 갚는 거예요? 그들만의 사정이 또 있겠죠. 그 돈으로 대출 안 갚고 딴짓하나?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던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찾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앱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안심전세 앱이라고 해서 나랑 계약하는 임대인이 혹시나 뭐 그런 이력이 있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확인 후에 계약을 하셔도 되고 임대차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또는 임대차 관계를 좀 안전하게 만들려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많이 발의가 됐고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확인하셔도 많은 수의 사기를 좀 방지할 수가 있죠. 선생님 저희가 이사를 준비할 네네. 때 진짜 많은 집을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집 중에 이런 집은 걸러라 들어가면 안 되는 집 어떤 집이에요? 예전엔 누수였거든요. 이제 누수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아도 이제 보장 항목에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 그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결로 많은 집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건에 한해서 결로가 뭐예요? 이제 과학 시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집 안에서 난방을 하잖아요. 집 안에서 난방하고 있는데 밖은 춥잖아. 그럼 밖의 온도와 안의 온도가 많이 달라지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집 안에 이슬이 맺히게 돼요. 근데 이슬이 너무 많이 맺히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걸 결로라고 하고 누수처럼 막 줄줄 흐르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곰팡이도 많이 쓸고 그리고 곰팡이는 이제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흔적을 보실 때는 이제 그나마 벽지가 안 돼 있는 데는 벽지에 물 흐른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보실 때 집 안에 이제 구석만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지 말고 천장에 모서리 그리고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천장 이런데 물이 흘렀다 마른 흔적이 있는지 이런 거 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집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상은 이제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거든요. 만약에 뭐 사오기가 고장났어 그럼 이거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할까 말까 이런 부분에 대한 특약 잘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이제 부충대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건축물 대장상 괜찮았어. 건축물 대장이 뭐예요? 우리가 집을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고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해주는 중개 물건에 대한 현황 같은 게 있거든.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부동산 현황이라고 해서 그것도 볼 수 있는데 건축물 대장은 물건에 관련된 거, 등기부등본은 물건의 소유권이나 다른 권리에 관련된 거. 건축물 대장은 내가 그 집 주소만 알고 있어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제목 오른쪽에 위반 건축물 돼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죠. 일단 나한테도 대출이 안 나와. 뭘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중요하지.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위반 건축물 등재가 돼 있으면 맨 마지막에 왼쪽 밑에 보면 뭘 위반했는지가 나오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해 놓은 건데 뭔가 한 거야. 예를 들어 10평짜리인데 13평으로 확장했을 수도 있고 허가받지 않고. 근데 문제는 허가하지 않은 위반 건축물 물건에 한해서 대출이 안 나와.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요. 나한테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건 괜찮아. 내가 방어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 특약에 전세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해당하는 계약은 파기하기로 한다 또는 해제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걸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내가 전세를 구할 때는 전세 대출이 됐는데 내 다음 전세자가 들어와야 원만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잖아. 그러면 내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 그럼 내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집주인은 나한테 보증금 못 주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이제 또 힘들어지는 거야.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한 위반 건축물 노란색 딱지가 붙지 않은 물건을 찾는다. 근데 부동산에서 위반 건축물을 중개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위반 건축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확장에 대한 위반 건축물 또는 용도 변경. 이게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전세를 놔. 오피스텔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 같은 게 죽어도 가능한 오피스텔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상가로 허가를 받아놓고 그냥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주택으로 또 세입자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확장은 잘 걸려. 그래서 방어가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사무소, 상가 또는 뭐 편의점, 이발소 뭐 이런 걸로 허가를 받아놓고 안에 집처럼 꾸며 그 다음에 그걸 전세를 놔. 근데 되게 싸니까 어떻게 했어? 이 물건 없어지면 안 된다고 급하게 계약을 하지. 그리고 잔금 내고 들어가지. 근데 나 때는 안 걸렸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나중에 누구의 신고로 해서 걸렸어. 그러면 내 보증금 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냥 위반 건축물 없는 깨끗한 물건에 들어가는 게 최고다. 근데 제가 계약하는 시점엔 깨끗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고 조심해요?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 그게 주택이 아니면은 무슨 전세보증보험도 못 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라 우리 임차인들이 보증보험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전월세 물건 가뜩이나 없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안 해줘요 라고 하면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해줘요? 사기칠 거 아니면 보험 드세요 해도 되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선 그거 안 해줘도 충분히 세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걸 해줬을 때 임대인이 손해보는 게 뭐예요? 돈을 내게 되지. 그리고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증보험 126%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 전세금을 더 받고 싶어.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선 전세금을 내려야 돼. 난 그러지 않아도 돼. 임차인 많아. 그냥 난 보증금을 많이 받을래. 보증보험 해달라고? 그럼 넌 오지 마. 이런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월세 물건이 적어지게 되면 임차인 되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럼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를 제가 혼자서 보려면은 뭘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계약하러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면 부동산 사장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등기를 보여주면서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죠. 그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출발점에 있는 게 이 등기부등본과 해당하는 물건이 뭔지에 대한 사항인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부동산이 말하는 걸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요? 등기부등본 설명해줬죠, 부동산 사장님이. 네. 근데 그냥 네 하고 끝났지. 그냥 그것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걸 볼 줄 알아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기로 해요. 일단 등기부등본엔 총 3가지가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어요. 근데 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서로 다른 성향이 적혀 있어. 일단 물건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 표제부라는 건 내가 만약에 아파트야. 그럼 표제부에 뭐가 써 있냐면 내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어느 번지에 어떤 아파트의 몇 동에 몇 호다. 물건 자체를 나타내는 게 표제부다. 그리고 갑구는 뭐냐? 그럼 내가 아파트라는 입장에서 내 주인은 누구다? 소유자에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 막 누가 그 아파트를 여러 번 거래를 했어. 그럼 그 거래 사항이 다 이력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서 누구한테 넘어갔고 누구에서 누구한테 넘어갔고 이게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을구는 뭐냐? 나를 사는데 나를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가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표제부는 물건의 현황, 갑구는 물건의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련된 사항. 그럼 우리는 뭘 주의하면 되냐? 일단 표제부는 그 물건이 맞느냐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내가 계약하는 물건과 맞냐? 그리고 갑구는 뭐 이것저것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항은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유권에 돈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갑구에 우리 소유자가 내 소유자가 누구한테 돈 갚아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다 다 써놔. 예를 들어 소유자가 카드값을 안 냈어. 그럼 카드회사에서는 돈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갑구에 가압류를 걸어. 또는 소유권에 대한 약속이 있을 수 있어. 가등기처럼. 그래서 가압류와 가등기가 갑구에 어디에도 없어야 돼. 이해가 되셨죠? 그것만 없으면 돼. 그리고 을구에는 내가 갚아야 되는 사항. 그러니까 날 담보로 집주인이 돈을 빌린 거야. 여기서 나는 아파트야. 이해되셨죠? 날 담보로 내가 좀 돈이 나가니까 날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그 사항이 다 나와 있거든. 그 사항들이 나보다 뒤냐 앞이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 사항들을 보시면 됩니다. 뒤냐 앞이냐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입하고 잔금 내고 한 사항들보다 뒤에 있으면 난 안전해. 근데 나보다 먼저 있으면 절대 들어가지 마. 선순위 후순위. 그렇지. 그게 대항력의 차이다. 그러니까 전입이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먼저 전입해놓고 그 뒤에 뭐가 들어왔던 간에 난 그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살 수 있어. 그러면은 제 다음에 세입자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지. 만약에 나 다음에 세입자가 들어올 일은 없거든, 아파트에는. 근데 다가구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럼 나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보다 내가 먼저 권리를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입권 확정 이자는 반드시 받아오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오피스텔 같은 것도 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 기간 맞춰서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으면 다음 임차인 들어오건 말건 제가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신경 쓸 여지가 있나? 거기까지 신경 쓰면 내 보증, 그 사람 불쌍하니까 그럼 일로 들어오세요 할 수는 없잖아. 같이 살 순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을구에 근저당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저당을 갚는 조건일 경우에 확인해야 될 거. 근저당이 갚아진 다음에 남은 잔금을 치르는 방법으로 이원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내 보증금으로 근저당 갚는 걸 내가 손붙잡고 같이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아, 좀 귀찮아지네요. 귀찮아지지만 그게 보증금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점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계약상에 특약을 넣어놔야 이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해야 나중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난 이 계약 진행 안 할게요. 임대인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 파기할게요. 내 계약금 돌려주세요. 할 수 있겠죠. 돌려주세요 했는데 안 돌려주면요? 그럼 이제 소송전이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잔금 치렀다 그 일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
근데 사실 이런 걸 다 체크하고 그래도 사기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은 부동산 사기 99%는 면한다 하는 방법 있나요? 100%는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사기꾼들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든 사기꾼들이 그렇게 똑똑하진 않을 테니까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체크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방어할 수가 있거든. 그걸 방어하는 첫 번째가 계약서 작성이에요. 그 계약서 작성할 때 아마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민법상의 관련된 사항, 중개사법에 관련된 사항 조그만 글씨로 다 적혀져 있을 거고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약속하자라는 특약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 특약에 관련돼서는 내가 주장할 바는 주장을 해서 그거 주장이 통하는 것들만 임차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의 99%는 안전하게 이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는 그 특약이 뭐예요? 자, 그 특약을 지금 말씀드릴 건데 뭐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시켜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약한 다음에 계약할 때는 뭐 이 사람이 대출 받은 게 없었어 또는 세금 밀린 게 없거나 또는 뭐 카드값 밀린 게 없었어. 근데 계약한 다음에 잔금 때까지는 대부분 잘 보면 한 달, 길면 막 2달 이렇게 있죠.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들어와. 예를 들어 카드값 못 받고 못 갚은 가압류가 들어온다던가 또는 다시 그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러면 황당하죠.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걸 명칭상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잔금 때까지 하면 좀 불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대항력, 그 대항력이 내가 전입한 날 그 다음 날에 0시부터 발생하거든. 문제는 집주인들이 또 장난질을 쳐요. 잔금날 대출을 실행시키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항력 발생 시기가 이길 0시, 다음 날 0시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적을 때 잔금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다른 추가 권리를 등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넣어놓으신 게 좋겠죠. 안 넣었는데? 괜찮아요. 1,000만 원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안전한 게 소액임차의 최우선 면제니까 괜찮아. 내가 소액임차의 최우선 면제 서울시 기준으로 지금 5,500 정도 올 거거든요. 5,500 이상의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거 넣어놓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잔금 딱 갔더니 그날 아침에 등기부등본 뽑았더니 있어. 그러면 내 계약금 내놔. 계약 파기야. 이렇게 하셔야죠. 더 이상 잔금을 진행하면 더 위험하니까. 이게 좀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사 못하고 난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가끔 가다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전화 와서 경매 관련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가 전세를 넣어줬어. 전세를 넣어줬는데 계약하고 잔금까지 2달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당시에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했어. 근데 그 물건이 지금 현재 경매에 들어갈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이분 말로는 딴 데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잘못돼서 거기에 납부할 금액의 추심이란 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서 발생된 채권에 의해서 이 임대인 분이 임차인이 들어간 이 집에 경매를 넣으려고 하는 거죠. 돈을 받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세금도 있어. 근데 이 세금이란 것이 임차인보다 세금의 발생일이라는 게 법정기일이라고 하거든요. 발생일이 임차인의 전입일보다 빠르면 임차인보다 먼저 가져가거든. 그럴 경우에는 내 돈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특약에 뭘 넣는 게 좋으냐면 잔금일 날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지참한다. 그날 발급받은 걸 만약에 체납이 있을 경우엔 이 계약은 파기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놓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 국세, 지방세 완납은 임차인이 계약서만으로도 세무서 가서 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약을 넣어놔야 해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특약 넣어놓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전세자들이 대부분 전세 대출받고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왜요?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나는 분명히 전세 대출 나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심사를 해보면 안 나올 때도 있거든. 왜요? 전세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나 지금처럼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제한 정책이 있거나 그럴 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난 여태까지 전세 대출을 충분히 받아왔으니까 이번에도 전세 대출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막상 해봤더니 안 돼. 근데 그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 임차인 책임이지. 그러니까 나는 전세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못 치르잖아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선 네 책임이니까 난 계약금 안 돌려줘 이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특이하게 그거 하나만 넣어주는 것도 좋겠죠. 근데 임대인이 싫다 하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대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허락을 해줬거든. 솔직히 저는 계약금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임대인이라서 남의 돈 잘못 먹으면 크게 안 좋은 일을 당하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전 보증금 돌려주는 형태거든. 그래서 이런 특이하게 좀 관대한 편이에요. 그리고 저 말고도 저 같은 임대인이 더 많거든.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임대인을 걸러내
이뤄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니까 임대인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집 알아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항을 전세 보증금에 대한 전세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또는 해지하기로 한다. 이런 거 넣으면 좋겠죠. 만약에 보증보험 관련해서 난 보증보험이 반드시 필요해 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넣어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또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투자 관련이긴 한데 전세 세팅해놓고 그걸 파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증보험을 받았어. 종전 임대인한텐. 근데 새로운 임대인은 이 임대인이 여러 사유에 있어 보증보험 연장이 안 되거나 보증보험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엔 종전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놔도 괜찮겠죠. 근데 마지막 두 개 항목 같은 경우에 보증보험 관련한 항목 같은 경우엔 임대인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 보증금이 중요해 라고 한다면 그게 관철되는 집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지금처럼 임차할 집이 없을 경우에는 힘들기도 하죠. 그리고 임대인분들이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보증금 돌려줄게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면 내가 뭐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요 사항에 대해서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또는 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보증금 못 돌려받은 임차인이 경매를 넣을 수 있다라는 항목이 지금 법안에 진행 중인 것 같긴 한데 아직 통과는 안 됐으니까 임대차 관계가 만료됐을 때 보증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요 조항도 넣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사 전에 좀 이렇게 다 물어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돈 조금 아끼자고 우리 대학생분들 또는 자취하시는 분들 또 원룸 계약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디 물어볼 데도 없잖아. 물어볼 때면 GPT밖에 더 있어. 근데 GPT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돈을 얘가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알고 있는 사람의 경험자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특히나 경매 진행하면 그렇게 돈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물어보고 답변 얻은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 좀 발생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날 주간 경매 Q라는 이름으로 경매 강의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오시면 경매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월세 관계에서 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또는 경매 진행할 때의 방법들 이런 것들 강의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려서 질문하고 상담받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거 다 알려주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근데 웬만하면 제가 15년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건 다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때는 지금도 그렇긴 한데 경매 GPT라고 불려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화요일 날 신청하시고 오셔서 질답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한번 참여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 링크에 신청서 작성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